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준석 교수님께서 양자 상태와 에너지 분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화학과의 허준석입니다. 아까 방조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좀 사실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수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좀 수식 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화학과 교수가 와서 양자 컴퓨터 강의를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화학은 양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과 정규 커리큘럼에 또 이제 화학과 학생들은 양자 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 시스템은 양자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분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실험을 설계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특정하게 화학 분야에서 뭐 이론 화학, 뭐 또는 계산 화학, 또 양자 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이런 분야들에서 활발하게 그 양자 역학적인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자 컴퓨팅이 그 케미스트리에 왜 필요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이용을 해서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없이 고전 컴퓨터로 또 슈퍼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갖다가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큰 시스템부터 보자면은 이렇게 안 보인 이게 안 보이는구나. 그 전 슬라이드, 예, 이게 안 돼서, 예, 그럼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시스템부터 보자면은 이렇게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바이오 쪽의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프로테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큰 자이언트한 그 바이오 몰레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고전 역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뉴턴 미케닉스죠. 그 뉴턴 미케닉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포스 필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합니다. 포스 필드는 뭐 양자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긴 하지만요. 이런 걸 통해서 뉴턴 미케닉스를 통해서 그 이런 시스템을 갖다 연구를 하지만 좀 한계가 좀 있죠. 정확한 계산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고전 컴퓨터로는 뉴턴 미케닉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더 큰 크기, 뭐 한 수백 개 정도의 애톰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고전과 양자의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인 세미 엠피리컬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뭐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어떤 재료나 아니면 분자 시스템의 그런 어떤 에너지 레벨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방법인 DFT, 그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이것도 한 100개 애톰 정도 시스템을 갖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개 내외의 애톰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뭐 CCSD 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방법론인데,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10개 내외.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주 그냥 이그젝트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베이시스 내에서입니다. 주어져 있는 어떤 베이시스 내에서 이그젝트하다라고 계산을 주장을 하려면은 풀 CI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도 보이지만 2개 정도의 애톰 정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정교하고 아주 이렇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에큐러시죠. 이제 에큐러시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애톰의 개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주 정교한 계산을 원할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정교한 계산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왔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러한 계산을 이러한 정확도로 해낼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겠죠. 저도 아직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제가 수식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수식입니다. 예. 분자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분자를 갖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요. 분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또 원자 핵과 이러한 인터랙션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전자기력, 이제 쿨롬 그 전자기력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운동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화학자들이 특히. 근데 이제 이것을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그 오펜하이머는 최근에 나온 영화의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머입니다. 그 오펜하이머가 분자 연구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원자 핵과 또 전자의 어떠한 그 상호 작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 분리해서 원자 핵은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주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가정하에 많은 화학의 어떤 이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그것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럴 경우에 그걸 또 넘어가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이걸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밀토니안의 어떤 기저 상태, 그러니까 뭐 바닥 상태 또는 뭐 처음 그 위치 처음 밑에서부터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어떤 에너지 스펙트럼들을 갖다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재료로 치면은 뭐 밴드 같은 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밴드의 밴드 갭이 작으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그죠? 도체는 아니네요. 그죠?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밴드 갭 같은 것을 갖다 계산을 해서 이것이 반도체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 그러면은 아주 큰 뭐 분자, 거대 분자 또는 뭐 바이오 모레큘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큐비트라는 개념 많이 계속 들으셨을 텐데 큐비트가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고 또 아주 양질의 큐비트가 또 필요합니다. 예, 이제 그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큐비트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럼 그걸 그렇게만 되면은 진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풀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양자 알고리즘들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일부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자 알고리즘들이 있죠. 예,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는 바닥 상태를 찾는 양자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양자 알고리즘들이 있을까? 뭐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할까? 그리고 지금도 왜 개발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입니다. 큐비트의 개수 또는 그 서킷의 길이, 뎁스라 그러는데요. 서킷의 그 깊이에 대한 한계. 뭐 양자 컴퓨터가 어떤 정도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
뭐 그런 것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양자 알고리즘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이런 양자 알고리즘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오류를 허용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 우리가 이제 꿈의 양자 컴퓨터죠. 이제 그 단계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줄여서 QPE라고 부릅니다. QPE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포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포리어 트랜스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프리퀀시, 그러니까 에너지 영역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그 변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약간 uncertainty principle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방정호 교수님이 델타 X, 델타 P 그게 바로 uncertainty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H 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다르게 바꿔주면은 델타 E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는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을 곱한 것이 그 동일한 양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 재밌게도 그 이렇게 변환을 할 때 우리가 타임 시그널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요. 타임 시그널을 오래 측정할수록 많이 멀리 갈수록 우리는 그러니까는 델타 T가 길어지죠. 그러면은 델타 E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레졸루션이 증가하는 거죠. 에너지의 레졸루션. 그러니까는 멀리 가야 멀리 측정해줘야 길게 측정해줘야 이제 우리가 델타 E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스크리트한 게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타임 스텝도 중요한데 그 타임 스텝은 이렇게 뭐 T1, T2 이렇게 할 때 그 스텝이 바로 의미하는 거는 그 해밀토니안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바로 요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떤 스테이트에 만드는 겁니다. 근데 e to the 마이너스 여기서는 2파이 i h 뭐 x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x가 이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프로포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디스크리타이즈하게. 그러니까 프로포게이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레졸루션입니다. 이것이 프로포게이션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레졸루션이 증가되게 돼요. 그것은 이제 큐빗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자 상태를 분자, 예를 들면 분자라고 한다면은 분자의 어떤 그 아이겐, 그러니까 고유 상태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앞에 코에피션트가 있죠. 어떤 상태, 어떤 의미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포게이션을 시켜서 포리어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이제 양자 서킷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태인데 여기에 퀀텀 레지스터가 있는 겁니다. 이 레지스터에 에너지 값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바이너리 넘버로 바꿔서 기록합니다. 0, 1, 1, 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바꿔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를 여기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이 바이너리 그 넘버를 기록하는 큐빗의 개수가 많아야 레졸루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 동일한 것을 사실은 고전 그 계산에서 많이 사용을 해 왔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0일 때와 시간이 갔을 때의 관계, 이걸 갖다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포리어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에너지의 고유값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말씀드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두 번째 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이게 확률입니다. 요 n, 스몰 n, 그러니까 이 n이 바로 그 상태의 에너지고 이 상태의 에너지가 나올 확률입니다. 이것을 포리어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자 여기 이제 델타 펑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델타 펑션 이렇게 이것을 포리어 트랜스폼하면은 델타가 나옵니다. 이거 확률이고 그 확률에 대한 이제 델타 펑션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델타 펑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긴 시간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포리어 트랜스폼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나이트한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까 델타 E, 델타 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제한되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E도 제한된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uncertainty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델타 펑션을 무엇으로 근사하냐? 뭐 이렇게 정규 분포라든지 뭐 로렌지안 커브라든지 뭐 그 두 개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씁니다. 뭐 싱크 펑션 이런 것도 쓰고요. 자, 그럼 양자 컴퓨터는 아까 그 어떻게 그 바닥 상태를 갖다가 측정하냐? 아까 그 레지스터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 측정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상태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 확률에 의해서 그 확률만큼 양자 상태를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했다고 그게 바닥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을 하고 보니까 얘 에너지가 이만큼이야라는 걸 알죠. 근데 얘가 바닥 상태라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측정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베이시스가 크고 하다면은 이제 그 거기서 나온 제일 낮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은 존재합니다. 얼마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닥 상태가 이 확률 분포에서 바닥 상태가 충분히 바닥 상태에 대한 그 정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바닥 상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정보가 없으면 이미 그러니까는 그 바닥 상태를 찾는 문제는 뭐랑 같냐면은 바로 찾기 문제, 서칭 프로블럼하고 동일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는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이라고 계속 들으셨죠? 예. 확률적으로 바닥 상태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그 상태가 바닥 상태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확률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그 중심으로 될 텐데요. 그리고 아까 뭐 QPE 그 아까 저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아까 여기는 이제 그 이상적으로는 델타 펑션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싱크 펑션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파이나이트한 그 프리시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큐빗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레졸루션은 아주 좋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파이나이트한 어떤 싱크 펑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 다이고널리제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베이시스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포게이션을 시켜서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H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이것이 어떤 베이시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 베이시스들이 이렇게 서로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generalized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이렇게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아까 보여드린 그 양자 알고리즘들 또 이 방법을 포함해서 QP
다 포함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어디서 시작하냐가 중요합니다. 레퍼런스 스테이트죠.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 즉 바닥 상태. 예를 들면 바닥 상태입니다. 다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그 바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품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이 바닥 상태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오래라는 것이 보통은 아주 오래입니다. 예. 양자 컴퓨터 켜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오래라는 것은 이쪽에서 오래는 이제 주로 이제 지수적으로 많은 시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수적으로 많지 않고 이제 다항식 안에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폴리노미얼리 스몰 타임 안에 얻어내려면은 그만큼 확률이 존재를 해야겠죠.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뭐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논문을 뭐 제가 이제 이제 자나두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에서 이제 연구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쓴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까지 이제 이 스테이트가 우리가 준비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고전 컴퓨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양자화학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습니다. 양자화학 이론을 이용을 해서 만든 어떤 계산화학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 어떤 분자의 그 최선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비싸지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고전 상태에서 고전적으로 얻어내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양자 서킷에 넣어서 어떤 답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것이 true ground state가 아니죠. approximate 한 겁니다. 그럼 걔는 true ground state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것을 양자 회로에 넣어주면은 걔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얘가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모릅니다. 예. 해봐야 아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 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순되죠. 이미 계산을 해놓고 또 계산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그 초기 상태하고 이제 얼마나 겹치는지를 계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죠. 내적을 두 벡터 사이에 내적을 구하면은 그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 뭐 그 방법론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냐.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낮은 레벨의 계산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수소 그 체인 뭐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수소 체인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라고 하면은 계산 결과가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보시면 될 텐데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충분히 존재해요. 여기 낮은 레벨의 계산일 때 여기 그 높은 레벨의 계산에 비해서 뭐 충분히 뭐 90% 정도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이렇게는 이거 써도 되겠죠. 90%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90%의 확률로, 정확하게는 0.9 곱하기 0.9 해가지고 이제 81%가 되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얻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잘 작동 안 하는 경우는 이걸 스트레치했을 때입니다. 체인을, 하이드로젠 체인을 약간 스트레치하면은 이게 막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자 간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가 거의 끊어질 상태까지 되면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높은 단계의 그 계산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러한 류의 계산에서는 이런 것이 잘 작동 안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가 준비한 그 초기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싸고 쉽게 알아야 됩니다.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것은 계산량이 적다라는 거죠. 적은 계산으로 이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은 초기 상태와 오버랩을 계산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클래시컬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양자 그 회로에 맞게 이제 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퀄리티를 갖다가 측정해야 됩니다. 이제 퀄리티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아까 슬라이드에는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에너지 분포. 아까 델타 펑션 기억하시면은, 그 델타 펑션이 뭐냐면은 각 그 포인트마다 얘가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약간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처럼 나옵니다. 그 확률 분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내냐? 싸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것보다 확률 분포를 얻어내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초기 상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퀀텀 케미스트리 뭐 했을 때 이런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익스펜드해서 초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낸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그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그 에너지 분포라고 보면요. 자,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2바. 그러면 초기 상태하고 해밀토니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또 초기 상태를 이렇게 이거는 벡터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x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A H 곱하기 또 벡터 x, 그러니까 x는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나옵니다. 보통 퀀텀 케미스트리, 양자 화학에서 계산할 때 어떠한 방식을 쓰냐면은 베리에이셔널 하는 방식을 씁니다. 주어져 있는 베이시스, 그러니까는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파이나이트한 그러니까 숫자의 베이시스 안에서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겠는가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양자 화학 계산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얼하게는 만약에 그때 준비한 그 상태가 바닥 상태하고 가깝다고 한다면은 이 평균 에너지 값이 바로 그라운드 바닥 상태의 에너지하고 동일하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를 기술하는데 우리가 쓰는 베이시스의 양이 너무 작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많이 멀 수가 있습니다. 가까우면은 얘가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 봤을 때 분포를 보면 얘 밑에 큰 분포가 존재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평균 에너지 밑에 많은 양자 상태가, 그러니까 고유값, 아니 고유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건 예를 든 건데요. 자, 이러한 상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C1이라는 값을 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기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고 했을 때, 하지만 이 상태가 좀 복잡해서 양자 회로에는 우리가 넣기 어려워라고 한다면은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양자 상태를 넣었을 때 우리는 이득을 볼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다가 얘보다 낮은 애가 샘플이 되면은 어떻죠? 해피한 거죠. 이거보다 낮은 에너지의 상태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멈춰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최선의 방법보다, 고전적으로 하는 최선의 방법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얻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바로 최선의 방법이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상태를 찾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확률이 굉장히 없죠. 예. 그럼 이런 상태는 왜 생기느냐? 첫째로 고전적인 방법이 굉장히 잘 찾은 거예요. 이미 바닥 상태에 근접해서. 근데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바로 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오버랩 매트릭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버랩 매트릭만으로는 바닥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닥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얻어낼 수 있냐? 그것을 바로 모먼트를 계산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전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말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확률 통계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이죠. 우리가 모먼트라는 것을 계산을 하거나 또는 큐뮬런트라는 걸 계산합니다. 큐뮬런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외도, 첨도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분산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외도는 얘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냐, 분포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냐. 또 첨도는 이 확률 분포의 꼬리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두껍게 펼쳐져 있냐, 이런 걸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런 걸 쭉 계산할 수 있죠. 쭉 계산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갖다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먼트의 정보만 가지고. 확률론에 의하면 우리가 무한히 많은 모먼트를 다 얻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확률 분포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죠. 항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개수의 모먼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언서턴티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샤프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약간 퍼져 있는 브로드한 그런 확률 분포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람 칼리어, 에티보르스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이렇게 검은색이 트루 그 디스트리뷰션이면은 엣지 버스 뭐 디그리를 갖다가 이제 모먼트를 이제 2개 썼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개 썼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요. 그리고 뭐 3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 트루 그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그 포인트별로 이제 우리가 뭐 가우시안 그 어떤 커널을 써가지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 밀도 있게 존재하는가를 갖다가 상정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그 히스토그램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먼트입니다. 해밀토니안의 모먼트. h 제곱 3승, 4승, 5승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그린스 펑션 메소드라 그래서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써서 하는데 뭐 어떤 그 아까 델타 펑션 대신에 로렌치안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런 계산은 좀 어렵습니다. 좀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h의 n승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그 뭐죠?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QP 같은 경우에는 그 싱크 펑션 식으로 되는데 QP는 비싸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토픽은 그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하이드로젠 체인을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면요,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0.86, 0.36 뭐 이렇게 이러한 웨이트를 갖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린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먼트를 구해서 이제 그 아까 시리즈 익스펜전으로 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오도에서는 오도가 낮을 때 이렇게 그냥 가우시안하고 비슷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맞춰져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도를 올려야 되는데 오도를 올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뭐 그람칼리아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생기면서 이런데 이런 피크는 맞춰주지만 조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저런 정보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스 펑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맞춥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위스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얼마나 이제 그 샤프하게 이걸 컵을 갖다 그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 체인의 그 에너지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본드를 땡겼을 때 분포인데요. 여기가 이제 하트리포, 그러니까 가장 낮은 레벨의 고전 계산을 했을 때의 평균 에너지입니다. 평균 에너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평균 에너지의 상태를 갖다 넣었다면은 어떨까요? 양자 컴퓨터에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쪽에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겠죠. 하트리폭은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ISD, CCSD 뭐 얘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CISD의 에너지가 CCSD보다 더 낮죠. 근데 둘은 그 비슷한 레벨의 계산입니다. 그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CISD 써야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 CCSD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이 에너지 레벨에서의 확률 분포가 CCSD가 더 작거든요. 파란색이 더 작기. 그러면 얘를 샘플할 확률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위의 확률은 줄이고 밑의 확률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것도 더 높죠. 예. 그리고 그래서 민 에너지만 보면,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만 보면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평균 에너지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높은 그 모먼트의 정보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첨언하자면은 민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더하고 빼서 구해지죠. 더하고 빼서.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의 확률 분포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이제 DMRG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 분자 N2 분자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그 계산이 높은 계산입니다. 본드 디멘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요 초록색이 바로 이제 가장 높은 단계 계산입니다. 요 영역으로 갈 때 이제 낮은 것, 그 다음에 반 정도 본드 디멘전을 갖다가 반 정도 늘렸을 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은 클래시컬한 계산을 이제 저 정도 상태에서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클래시컬 상태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양자 서킷에 이제 양자 서킷에 이 상태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양자 상태에 구현하는 그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양자 상태를 파란색에 들어가 있는 이걸로 선택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뭐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뭐 가장 낮은 그 레벨의 계산, 가장 싼 계산이죠.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 50하고 100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인데 사실 여기 겹쳐 있습니다. 이게 겹쳐 있는데 두 개는 평균 에너지가 동일해요. 평균 에너지가 동일한데 이제 분포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더 싼 거 50 선택을 해야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포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가줘야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 파란색이 더 싼 계산인데 이 테일이 되게 넓게 펼쳐 있죠.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만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봐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일인데요. 어떠한 양자 초기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초기 상태를 또 양자 변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우리는 필터를 하는데 퀀텀 필터 스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전자공학에서 전기 회로에서 필터 쓰잖아요. 그래서 뭐 로우 패스, 하이 패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에너지 패스 필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회로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QP에 넣어주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지금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시리즈 익스펜전 모먼트를 가지고 익스펜드 하는 게 잘 안 됐죠. 여기서 로우 오더 그다음에
그 이제 하이어 오더로 갈수록 이제 오실레이션이 막 이제 생겨서 이제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시리즈 익스펜전만으로 굉장히 그 정교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을 맞춰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보다 더 잘 되는 그러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양자 회로를 더 양자 리소스를 더 아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뭐 화학이나 재료 계산들을 또는 뭐 다른 시스템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도 뭐 조합 최적화 쪽도 괜찮죠.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계산을 더 큰 시스템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자 계산에 미래가 있다. 그냥 막연히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이 고려가 된다면은 양자 계산으로 어떠한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하는 그런 연구자들, 뭐 백그라운드는 뭐 전자공학, 뭐 물리학, 뭐 생물학, 뭐 화학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자들이 모여서 뭐 분자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화학, 뭐 생물, 또 인공지능 쪽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연세대학교 이제 화학과에 있지만 이제 전공 불문하고 그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 마지막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이런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없으니까 용기 내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앞에 보여주셨던 표 있잖아요. 저 빨간색, 파란색 막대로 나와 있는 그 그래프. 네, 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 이제 초기 상태가 아이디어라는 상태, 그러니까 풀 CI 레벨의 계산의 상태와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죠. 내적을 해서. 그래서 낮은 레벨의 계산은 이렇게 가깝고 당연히 이제 가장 높은 계산은 1에 가깝죠. 근데 여기 이쪽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전자의 그 상호작용이 많이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에너지 상태의 낮은 레벨의 계산도 잘 맞지만 본드가 브레이킹되는 그 전자의 그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레벨의 계산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쪽 앞쪽으로 손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양자 알고리즘이 엄청 많다고 설명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모델링이 뭐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든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주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측정하는 거든 그런 모델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해밀토니안 시스템에 예를 들면은 그 가장 낮은 에너지와 또 그 다음 높은 에너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떠한 갭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갭이 그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그 알고리즘의 그 코스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냐, 큐빗이 몇 개가 있고 서킷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뭘 살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알고리즘은 뭐 쓸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버짓 안에 버짓을 넘는다 그러면 그건 못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그렇고요. 나중에 뭐 우리가 그 정말 이제 오류 정정이 허용되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아주 뭐 그 큰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리소스 막 아낄 필요 없어, 그냥 막 써도 돼라고 하면은 그냥 QP 쓰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리소스 아껴야 된다 그러면 뭐 좀 고민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교수님 수업 들으시나요? 아니신가요? 아, 질문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서서 질문하고 끝까지 서 계셔가지고 네, 담당 교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이크 앞쪽으로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양질의 큐비트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화학적 특성으로 어떤 재질이 좋은지에 대한 뭐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큐비트를 만들 때 뭐 제일 좋은 재료가 뭐 현재로서는 무엇인거나 뭐 앞으로 어떤 걸 쓸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 그 저는 사실 그거에 답할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일 그냥 많이 쓰이고 잘 하고 있는 그 시스템 뭐 3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먼저 이온 트랩 장치, 또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저 IBM에서 쓰는 초전도 회로 장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성 원자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되게 원하는데 잘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광학입니다. 포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년 갔던 곳도 이제 광학 기반의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시스템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교수님께도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왜 양자 컴퓨팅을 배워야 하는가, 공부해야 하는가? 네,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세상이 그 모두가요. 그러니까는 뭐 저 같은 사람은 깊이 공부해야겠죠. 근데 모두가 다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사는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생물학에서는 그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제 그 생명 그 뭐죠? 유전자 가위, 그런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것도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 과학에. 그리고 우리 뭐 잘 알지만 인공지능 당연히 뭐 그 작년에 노벨상 받았죠. 예, 인공지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한 정보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혁명을 겪고 있는데 바로 양자 정보 혁명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동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급변하는 어떠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제 생각은 양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팔로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연구자들은 열심히 양자 공부를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허준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